추 이스라엘의 세계 최대 최고 기술인 아이언돔이 이란 미사일에 뚫리는 이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이란의 미사일에 뚫리는 이유는 크게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1. 체계의 용도와 층별 분산. 아이언돔은 단거리 포로, 로켓, 박격포 470km 거리를 대상으로 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반면 이란의 공격 라인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더 속도 높고 고도 높은 위협을 포함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슬링 에로우가 담당하죠. 즉 아이언돔이 뚫린 사례는 대부분 아이언돔이 원래 설계되지 않은 중장거리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포화 공격. 이란은 최근 200에서 300여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 발사해 아이언돔의 제한된 요격 능력을 초과시키며 일부는 뚫고 들어왔습니다. 체계 전체로 보면 효율은 여전히 80에서 90% 수준이지만 포화 공격에서는 100% 방어란 불가능하죠. 3. 전자전 및 요격 우선순위. 아이언돔은 인구 밀집 지역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탄도체만 요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덜 위협적인 탄도미사일은 일부러 방치해 자원 낭비를 줄이기도 합니다. 추가로 전자전 기술을 활용해 유도 센서 방해를 시도함으로써 요격 확률을 낮추기도 합니다. 4. 진화하는 확대 위협. 이란은 최근 하즈카셈 등의 최신 유도탄 및 중국 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해 아이언돔과 사드를 뚫으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종 위협은 속도 수전자방해 등의 조합으로 기존 방어 체계의 약점을 노린 것입니다. 종합정리. 이유 상세 설명. 아이언돔은 단거리용, 중장거리 미사일은 다른 체계가 담당. 포화 공격 다수 미사일로 요격 포화를 만들어 일부는 뚫림. 자원 우선순위 요격 위험도 낮은 미사일은 일부러 방치. 전자전 신형 무기 유도 방해, 고속 신형 미사일 도입.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데이비드 슬링, 에로우, 그리고 레이저 기반 아이언 빔 체계를 포함한 다층 방어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언돔이 뚫린 장면은 실제로는 체계의 설계, 한계와 전략 전술적 이유 때문이지 방어 체계 자체가 무용하거나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 이걸 이란이 노린 걸로 생각해도 되니? 그럼 왜 이스라엘은 이에 대비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을 타격했을까? 당연히 이란은 의도적으로 그 점 아이언돔의 한계를 노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먼저 타격 또는 보복을 감행한 데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정치적 이유들이 있습니다. 1. 이란의 전략 아이언돔의 허점 노출 위협의 시험. 이란은 아이언돔이 단거리 위주이고 중장거리나 탄도미사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격에서도 수백 발의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며 이스라엘의 다층 방어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시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어 피로도 유발, 미국 및 서방의 대응 속도, 측정, 정보 수집이라는 다중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대응 또는 보복 공격의 이유.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왜 먼저 공격 또는 강경 대응을 택했을까요? 적극적 억제 전략. 이란이 시리아 레바논 가자 지구에서 무기를 이스라엘을 향해 배치하거나 제공하는 정황이 계속 이어졌고, 특히 시리아 내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요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 공격하거나 드론을 배치하자 이스라엘은 이를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판단해 먼저 타격한 것입니다. 실전 대비와 미국과의 신뢰. 이스라엘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서 자신들의 공세적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이란이 자신들의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이스라엘은 수동적 방어가 아니라 능동적 타격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겁니다. 내부 정치적 이유. 내부적으로 강경 대응을 원하는 여론이 강했고 베냐민 네타냐후 정부도 강경 이미지 유지가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또 하마스 전쟁 가자전으로 인한 국제적 압박 속에서 전략적 강경함을 유지함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시도한 측면도 있습니다.
결론 이란은 알고 쐈고 이스라엘은 알고 맞았다. 목적 계산. 이란 아이언돔의 한계를 시험, 포화 공격으로 정치 심리적 우위 확보. 방어만으론 지속 불가능하므로 공격적 억제와 정치적 메시지 강조. 즉 양측 모두 계산된 행동을 했고 단순히 왜 이스라엘은 준비도 안 했는데 먼저 쳤냐는 관점보다는 예측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반드시 전쟁의 주도권은 쥐고 있어야 한다는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 중장거리는 대비를 안 했니? 이스라엘이 중장거리 미사일 방어에 완전히 대비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한 무능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전략적 기술적 경제적 한계와 우선순위 판단 때문입니다.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1. 방어 체계는 완벽할 수 없다는 현실.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100% 요격하는 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요격은 단순히 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사 위치 감지, 궤도 분석, 요격체 발사, 고도 수십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정확히 충돌. 이 일련의 과정이 수초 내에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기술은 현재 미국조차도 100% 방어 불가능하다고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이고 모든 중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건 과도한 부담입니다. 비용의 문제. 중장거리 요격은 천문학적. 아이언돔 한발 요격 미사일은 약 5에서 7만 달러, 데이비드 슬링 또는 에로우 E3 같은 중장거리 요격체는 한 발에 수십만에서 300만 달러 이상입니다. 반면 이란은 드론이나 미사일 한 발당 수백 수천 달러 수준. 즉, 이란이 싸게 대량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비싸게 방어해야 하는 구조로 지속적인 대비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3. 기존 전장 환경에서 아이언돔이 우선이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하마스 가자지구, 헤즈볼라 레바논의 단거리, 로켓 공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었고 실제 피해도 단거리 포격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이언돔 체계를 우선 완성시켜야 했습니다. 중장거리 대응은 미국과의 협력하에 점진적으로 배치하는 중이었지 아직 완전히 전방위로 가동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4. 이란의 전략 변화가 너무 빨랐다. 이란은 2024 및 2025년 들어 드론 순항미사일, 하즈 카셈 HAJ QASSEM 등 유도 탄도미사일 조합을 포화 스텔스 속도 조합으로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거리 유도탄의 정밀도와 도달 속도가 급속히 향상되면서 기존 대응 체계로는 일부 구간이 뚫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예전 방식이라면 방어 가능했겠지만 신형 위협은 기존 레이더 마이너스 요격 연계 체계의 맹점을 찔렀습니다. 결론 요약. 이유 설명. 기술 한계. 중장거리 요격은 100% 방어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움. 비용 부담. 요격 미사일 한 발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 우선순위. 하마스 헤즈볼라의 단거리 위협에 우선 집중. 위협 변화. 이란이 급속히 전략 기술을 바꾸며 대비 속도 추월. 이스라엘은 지금 아이언 빔 레이저 요격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이는 저비용 고속 응답이 가능해 앞으로 이런 포화 공격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방어 전략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이런 첩보가 부족했다는 의미밖에 안 되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보 첩보 부족으로 인해 타이밍을 놓쳤다는 비판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첩보 부족이라고 보기엔 더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아래의 구체적인 이유 4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첩보 자체는 있었다. 다만 과소평가했다.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개발 동향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실제 전면 공격으로 연결되리라는 경고 수준까지는 판단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란은 이전까지는 위협은 해도 직접 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기존 패턴을 깬 파격적인 선례였던 것입니다. 즉, 정보는 있었지만 위협도 판단과 작전 시점 예측이 실패한 셈입니다.
이란의 속도 조합 전략이 예상보다 정밀했다. 과거 이란의 미사일은 정확도와 동시성에서 큰 위협이 아니었지만 최근에는 고속 탄도미사일, 유도 드론, 순항미사일, 을속도 비행 고도레이더 반응 시간까지 정교하게 조합해 방어체계 간 통신 지연이나 대응 혼선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라 작전 전술 수준에서 이란이 한 단계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과거의 전술 틀에 갇힌 채 예측했던 것이 패착입니다. 3. 첩보보다 전략적 판단 지연이 더 문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지금 이란을 자극하면 직접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견해와 그럴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네타냐후 정부는 정치적 고려를 포함해 강경 노선을 채택했고 실제 이란이 공격하리란 정보 보고를 무시하거나 미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첩보 부족보다는 정보를 갖고도 판단, 실패 혹은 정치적 오판을 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시간이 부족했다. 에로우-3, 데이비드 슬링 등 중장거리 방어 체계는 존재했으나 전국 단위로 완벽히 배치되진 못한 상태였고 이번처럼 대규모 포화 공격에 대한 통합 운영 시뮬레이션도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즉, 위협 수준은 알고 있었지만 시간적 여유 없이 진짜 공격이 온 것입니다. 결론 첩보가 없었던 게 아니라 해석과 대응이 늦었다. 항목 설명. 첩보 수준 존재했음. 단, 실전화 가능성에 대한 판단 부족. 대응 문제 정치적 고려로 조기 대응 실패 가능성. 전술 변화 이란이 정밀한 속도고도 분산 전략 사용. 시간 부족 기술은 있었지만 배치 통합 운영 미비. 이야 먼저 타격을 했는데 진짜 공격이 올 줄 몰랐다는 분석이 말이 되나 초등생도 예상할 수 있는 것. 그 의문은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현재 가장 강하게 제기되는 비판입니다. 단순한 민간인의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들조차 이 정도는 예측 가능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비판 예상 못했다는 말은 변명일 뿐이다. 이스라엘이 먼저 시리아 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간부들을 정밀 타격한 직후 이란은 이미 정식 보복을 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하마스 공격 2023년 10월도 이미 예고 없이 일어난 전례가 있었죠. 이런 정황이 쌓여 있는데도 설마 이란이 직접 쏘겠어? 라는 태도는 안보 오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판단이 실제 있었을까? 1. 정치적 계산이 우선되었을 가능성. 네타냐후 정부는 내부 정치적 위기, 특히 가자전 이후 국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강경하게 나가야 지지층을 붙잡는다는 판단 아래 외교적 완충 없이 이란 요인을 자극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 안보보다 정치 생존이 우선된 결과라는 겁니다. 기존 패턴에 매몰된 관성적 사고. 이란은 그동안 대리 세력 헤즈볼라, 하마스 등을 통해 공격했지 직접 미사일을 발사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기관 내부에서도 이번에도 직접은 안 올 것이다. 간접 보복 수준일 것이다. 라는 낡은 패턴 판단이 반복된 거죠. 과거 정보는 있었지만 미래를 새롭게 해석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3. 기술 과신과 아이언돔 신화. 이스라엘은 그동안 수백, 수천 발의 로켓 공격을 거의 대부분 요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공 신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는 내부적으로 어지간하면 다 막는다는 과잉 신뢰로 이어졌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실전 위력을 간과하게 된 것입니다.